굉장히 바쁜 그 시간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어, 월요일하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 이미 교육학 개강이 일부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렇게 바쁜 시간에 학원에서 어쨌든 뭐 홈페이지 통해서 일단 광고를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학원 강의는 굉장히 오래 한 강사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뭐 이름부터 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저는 제 이름을 불러주기보다는 그냥 저기 GT라고 불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이 이니셜이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 어떤 교육학적 의미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취미의 어떻게 보면 글자에서 일단 따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듣게 되면 교육학하고 좀 굉장히 많이 이질적일 텐데 어찌됐든 뭐 저는 이름이 일단 이정훈이고요. 그리고 교육학을 강의를 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오늘이 처음이죠. 그래서 제가 29살에 노량진의 가장 최연소 강사로 나왔어요. 그게 2003년이죠.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저도 학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게 될 거라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굉장히 오래 있게 됐어요. 그래서 29살 때 학원 나왔을 때 31살쯤 돼서 교육학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고 지금 이 학원 원장님이 예전에 제가 다른 학원에 11년을 있었는데, 그 학원에, 부원장님이 되셔서, 저한테 2010년쯤에 공무원 교육학을 조금 하면서 중등 교육학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또 제가 안 하겠다라고 또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리고 교육학 논술이 바뀌었을 때, 노량진에 있는 관리자들 몇 분도 아마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이 학원 원장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강사가 사실상 나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황송하죠. 교육학을 한 경험도 없고 일단 전공에서는 뭐 알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아마 제 개인적인 전공에서는. 근데 이제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여러 가지 그 프로필과 관련해서 그렇고 또 환경적 조건이 저는 한국교원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자원들은 없어요. 한국교원대학교를 가서 정보가 엄청 많겠다. 뭐 거기 있는 임용 중심으로 뭐 학생들을 가르친다. 일반적인 종합대학보다는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자원은 뭐냐면 현직 교사들이에요. 그 현직 교사들 중에서는 제가 가르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꽤 있죠. 그래서 교사 경력 5년 차 이상이면 교육학 출제 채점하고 그다음 전공 채점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지원을 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학원 현장에서 그동안 느꼈던 실질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 이 시험에서의 어떻게 평가 측정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간극이 있죠. 학원가에서 제시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부분하고 거기서 오는 어떤 환경적 조건이 사실상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재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일단 하고 수없이 다년간 그 전공 지도를 일단 했고 전공 지도 부분에서 초창기 2003년도 시작되었을 때 2004년부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출제 인력풀 제도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출제 인력풀 제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2004년 이전에는 거의 임용 출제를 서울대 출신들이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출제의 공정성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서 서울대 출신 교수의 3분의 1 자체를 그 이상을 못 들어가게 이렇게 제한을 시켰고 그리고 출제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3년 연속으로 출제를 못한다. 그래서 2번 출제를 하면 한 번은 쉬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임용 시장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던 교수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됐던 거죠. 굉장히. 그래서 그때부터의 흐름에서 이제 임용이 이제 아주 그 전공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이렇게 많이 갖게 이렇게 되고, 교육학은 30에서 20점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교육학 난이도가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교육학 강사들은 일주일에 1등을 하던 강사들은 거의 5일을 나오게 했고, 교육학 교재비만 해도 거의 1, 20만 원 가까이를 쓰게 만들었죠. 교육학이 30점일 때. 근데 2004년부터는 교육학 난이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변화에 적응을 잘한 선생님들은 교사가 됐고, 적응을 못한 선생님들은 말 그대로 교사가 못 됐던 거죠. 그래서 물론 전공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가다가 객관식 오기 전에 교육학 난이도가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전공 기존에 나왔던 기출 중심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개 가르쳤던 그 일반적인 강사들이 다시 밑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에서 보면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적인 변화들을 전공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일부의 부분적인 전공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제가 교육학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만히 흐름적 변화를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노량진 교육학이 어떤 변화를 거쳐왔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변화의 과정이고, 앞으로도 어떤 변화 속에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개인적인 어떻게 경험들이죠. 경험들 부분이 가장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생각보다 떨리네요. 제가 강의를 굉장히 오래 해도, 전공을 굉장히 해도 제가 막 많이 떨리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그 얼굴 다는 모르겠지만 오늘 첫 시간 일단 본 얼굴들이 어쩌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한테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조금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물론 다른 교육학 인터넷 강의를 듣고도 제 강의를 일단 2달이 무료이기 때문에 들었을 때 비교해서 듣지 마시고요. 일단 저한테 분명히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볼 땐 저한테 배워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또 제가 또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형식과 방법입니다. 모든 그 교육학과 전공시험의 형식과 방법이에요. 제가 윤리를 2년 딱 싱글 빼면 14년을 강의를 했거든요. 14년을. 그리고 14년 강의를 하면서 이제 박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이제 어릴 때 갔으면 진작 갔겠죠. 그 이제 모교도 그렇고 오라는 데는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는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전공을 일단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하면서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밑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교수님 그 공통면접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그냥 2달만 해도 되고 윤리를 1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학원의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공통면접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초등교육학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교직 논술을 딱 1년 했어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겹치는 파트가 어떤 파트냐면 교육심리, 그 다음 교육행정, 그 다음 교육과정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평가, 교수방법, 이 부분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죠. 초등과 중등은 다르긴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제 이론들은 어느 정도는 겹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육학의 한 2분의 1 좀 못 되는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뤄봤어요. 그리고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학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학원 원장님한테 굉장히 죄송하죠. 몇 번을 안 하겠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학원으로 오게 되면서 중등교육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윤리를 한시적으로 다시 시작을 일단 하면서 중등교육학을 일단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사도 제가 2005년까지 서울 살았거든요. 부산에서 계속 살다가 12월 달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아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원에 매일 나올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그리고 일요일을 하루 딱 쉬고 이렇게 해서 한 3년 4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선생님들께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떤 부분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단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일단 합니다. 사실 그 궁금한 게 많죠. 여러 가지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죠? 공부를 오래 했던 선생님들은 제가 뭐 전공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오래 했는데 계속 안 된다, 너무 적게 뽑지도 않았는데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전공 시험에서는 언어가 잘못된 겁니다. 언어예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거는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출제 텍스트가 있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 내부 안에. 개인적으로 지침에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기 있는 걸 냅니다. 그래서 그 출제 텍스트 언어와 가장 근접한 언어를 잘 찾아주는 강사가 가장 좋은 강사예요. 이 교육학 논술이든 지금 전공시험이든지 간에 사실. 그래서 그 언어와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조금은 잘못된 언어들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게 학원과의 자료일 수도 있는 거고 스터디하면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자료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점검을 약간 해봐야 되고, 제일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공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리고 노량진 학원과는 아주 예전부터 모든 학원이 그렇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블로그라든지 댓글 작업들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카페는 아주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모든 카페들을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어차피 다 그런 거 아니냐, 나한테 뭐 직접적으로 피해만 없으면 뭐 되는 거 아니냐, 난 내가 얻을 거면 얻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은 한다 하더라도 흘러가는 분위기와 대중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몇 개월 안 남은 시험 자체에 대해서 내가 실패하기 싫다라는 생각 때문에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항상 객관적으로 영민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전공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은 뭐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보면 하시든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게 제가 교육학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고, 이제는 29살에 학원을 나와서 제가 44살이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도면 교육학을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37살 때 아주 노련한 영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학을 하자, 학원을 옮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황송하죠. 저는 그런 능력도 지금은 없는데, 나는 입시와 공무원과 모든 걸 다 거쳤는데, 그래서 그 본인께서 일단 보실 때 나이가 몇 살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7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학 하기에는 이런 나이다 하니까, 너 교육학이 이런 나이 아니다, 늦다 지금도, 저보고 그러더라. 그러더니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노량이 1등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마음적으로는 보면. 뭐 작은 과목 강사였고 그동안 오랫동안 쭉 이렇게 봐왔는데, 20대하고 30대 중반까지의 제 삶은, 중반 후반까지의 삶은 내 나이에 비해서 제 삶을 못 누린 삶이에요. 정신없이 그냥 강의 준비하고 텍스트 읽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좋게 보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실을 하게 되면 뒤에는 어느 정도 지점에서 일단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암기력은 떨어지는데 이해력은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
학원가에 계속 있는다면 40대 후반 정도가 되면 내가 교육학을 해서 한 몇 년 정도 강의를 하다가 그냥 여기서 은퇴를 하면 그게 딱 맞겠다라는 생각들을 사실상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잘 알아야지만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안다고 해서 좋은 티칭이 못 되게 되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이 잡다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풍부한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인 힘도 필요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힘은 항상 비도덕적이거나 잘못된 힘들의 어떤 권위에 관련된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보면 이제 시험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죠? 본인은 이제 누굴 빡 비판하면서 막 강의가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결국엔 뭐예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괴물과 싸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괴물을 응징하는 순간 그 괴물이 우리 자신 안에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경계해야 될 요소가 교육학 강사들은 너무 많아요. 사업, 도박, 여자 뜨면 쭉 밑으로 전부 다 이렇게 나락의 끝까지. 저한테 큰 경험이 있다면 20대 후반부터 그 과정들을 다 봐온 거죠. 학원에서. 그래서 또 하기 싫었고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많은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 수강생들을 생각하고 아끼고 다 여기는 학원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대학이 아니고 학문하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얘네들이 합격하려고 한다. 그중에 진실성 있는 강사분도 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적 자체에 대해서 안 벗어나고 일관되게 밀고 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정말 어떻게 보면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교사가 되어서 합격을 해서 나가게 되면 저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는데 제가 아무리 애정을 갖고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잘 웃어도 나중에 봤더니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기간제를 하고 있고 5년 6년 뭐 7년 8년 뒤에 봤더니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과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안타까움 밖에는 안 남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가짐을 지금 1월이잖아요 그죠? 충분히 순서대로 교육학이나 전공들을 잘 이렇게 나간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교육학이 20인데 전공 50이다. 그 글은 제가 쓴 글 아닙니다. 저는 그거하고 좀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학원 논리예요. 굳이 이제 교육학을 잘하면 전공 50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걸 굳이 이야기하면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교육학 논술에서 본론에 해당되는 게 지금 선생님들이 전공에서 시험 보고 있는 서답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련되는 조건적인 훈련이 굉장히 잘 되게 되면 전공에서 이론을 볼 때 이론에서 어떤 지점을 제대로 봐야 되고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제대로 봐야 되고 요약을 할 때 어떻게 가야 되고 문제 접근할 때 어떻게 가야 된다. 그거가 중요하긴 해요. 서답형이 사실은. 그 조건적인 능력이 교육할 때 길러진다면은 그거는 뭐 사실상 20에서 5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전공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른 교육학 선생님들께서도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못할 거예요. 왜 전공을 안 하셨으니까. 대부분 다. 제가 이 시험 자체에서 딱 보는 그 요는 거예요. 이 교육학 자체는 논술에서 통합 논술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겠지만 우린 자꾸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봤을 때는 말 그대로 통합적인 부분이 일단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길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교육학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일단 이렇게 드렸어요. 일단 시작을 한 거니까 어쨌든 저는 어느 정도 지점까지는 교육학을 계속 할 겁니다. 학생 숫자와 일단 관련이 없이. 자, 그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학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인데
과거에 아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등교육학의 시작 배경에 대해서 바깥으로 보이는 거하고 실질적인 내부적인 부분까지 제가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여기에 정부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교육사회학을 가보게 되면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이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교육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뭐가 있냐면 시도교육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용에 관련되는 제도가 바뀌는 거는 물론 여기에 대학이 있고 여기에 아주 유능한 어떻게 보면 대학에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이나 연구적인 부분들이 일단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단 반영은 되지만 이 정부 부분을 절대 떠나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이 정치 세력과 교육 세력 자체가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잘 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이게 굉장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후진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어느 국가도 사실은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교육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두 가지 일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를 뽑아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조정하라. 여기서 말 그대로 딱 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가 하는 일은.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과 굉장히 다르게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에서 뭘 전부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은 주관이 과거부터 학력고사에서부터 수능이에요.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말 그대로 그냥 평가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는 임용시험 부분에서 사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이 주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바깥에 놓여 있는 거는 그렇게 일단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각 시도교육청이 여기서 뭘 만들어내냐면 예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드리는 겁니다. 들여서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에 뭘 하냐면 예산을 주고 위탁을 하는 구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돈은 여기서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도교육청은 2년마다 주간교육청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기교육청이 2년을 했다라고 한다면 경기교육청이 이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육청 자체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회의를 이렇게 짜게 되죠. 짜서 교육부에서 이런 안이 내려왔다. 이 정도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연 뽑을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뭐 선발하는 인원들을 맞춰 나가는 거죠. 예산하고. 이 실질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속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교육학 논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공시험이 있죠, 그죠? 자, 이 시험은 사실상 1, 2차 전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앞에는 1, 2, 3차 전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럼 1, 2, 3차 전형으로 되어 있으면은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적게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서 본 부분은 뭐냐면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앞으로 융합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통합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내부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 문제와 굉장히 직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서 관련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에서 돈을 모으기가 힘이 들었겠죠. 1, 2, 3차 전형할 때, 그죠? 가장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전공은 들어가는 게 출제위원들이 22박 23일을 있어요. 22박 23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강사를 믿고 따라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방법과 형식 면에서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어느 강사가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와라. 뭐 전부 다 끝나는 것처럼 말한다. 그럼 그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강의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기존 문제를 봤더니 이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완전히 가지고 놀 수 있는 정도다. 응? 그러니까 한번 오만에 찾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내심에 불안한 거예요. 강사가 어느 정도 지점까지 수강생이 많아지죠. 그럼 내적 갈등이 심해지거든 점점. 그렇잖아요 사실. 어? 교육학이 이만한 문제인데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적중을 안 했으면 그해 수없이 많은 어떻게 수강생 강의를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말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노량진에서 쭉 이때까지 쭉 봐왔지만 어느 강사도 아무리 뛰어난 강사도 22박 23일 있는데 여기에 출제 교수들이 딱 찍어가지고 저 사람 거 제껴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로 강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실상. 그래서 이 구조도 제가 어느 정도는 뒤에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지만은 이 형태의 부분이에요. 이러면 여기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뭐냐면 숙박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숙박비가 1인당 한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일단 출제위원들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숙박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시험 보고 나면은 교육학 채점 같은 경우에는 호텔 큰 거 하나를 통째로 빌리거나 아니면은 강원도 쪽에서 콘도 하나 큰 걸 빌려요. 그럼 교육학 출제위원자들 3명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의 평가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침을 내려가지고 일단 채점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채점을 했고 어떤 방식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단 가는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배워야 될 거는 내용적인 요소도 물론 맞아요. 사실상.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예체능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문사회 계열도 있고 자연계열도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고민이죠. 사실상 교육학은 층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적절한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이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도교육청에서 계속 또는 일부 교수들이 계속 일부 전공 교수들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시작 배경에서 자, 교육학 폐지론을 계속 강조를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끝까지 거의 어떻게 보면 폐지될 뻔했어요, 사실. 아니면 패스 non 패스제로 하자. 우리가 한국사 시험 보듯이 그리고 전공 교수들은 교과 교육을 잘하면 되지 교과 교육 안에서 맞긴 맞거든요. 그 말도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이론들은 교수 방법 평가예요. 이 교육학 이론 중에서 정말 교육학 거라고 할 수 있는 건 평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물론 교육학 전공자들이 굉장히 열이 받겠지만 제가 교육학 전공 안 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객관적으로 쭉 봤을 때 정말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각과 교과 교육을 굉장히 잘하면은 일단 적용이 되면은 가능하다. 근데 교육부 관료 출신들이 어때요?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대 중심으로 해서. 각 교육기관에 다 내재돼 있어요. 바로 이제 어떻게 이 힘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초등은 교직 논술만 살려주고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육학 논술로 가자라고 해서 일단 정해진 거예요. 이때 시도교육청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면 어렵게 가지 말자. 다 요구했던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깥에 표면하는 게 뭐냐면 어렵게 가게 되면 일단 사교육시장이 범람하게 된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근데 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없애고 싶은 거예요. 시도교육청에서도. 사실상. 그래서 이 교육학 논술의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걸 교육학 논술 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근데 첫해 노량진 강사들 어떻게 했어요? 다 몰고 갔죠. 경쟁처럼. 전부 다. 다 찍었는데 다 안 나왔지. 정말 공부한 양에 비해서 너무 턱없는 이론들이 나온 거야. 사실은. 교육학을 잘해야지 그 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교육학 박사 되려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교육학 듣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좋은 거는 정말 좋은 강사는 전공과 교육학의 공부 시간을 2대8로 만들어주는 어떤 강사예요. 사실 끌고 가는 강사보다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학 난이도가 우리가 공부한 것만큼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교육학 난이도를 올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교육학에 관련되는 시작 배경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사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뭐냐? 초점이에요. 어디에 일단 초점을 두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초점과 관련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두려고 이렇게 했냐면은, 교육학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이 채점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채점 요소를 일단 끌고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교직 연수는 비중이 초등이 경쟁률이 안 높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그런 사태가 있었지만 안 높기 때문에 초등의 채점 형식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어요? 10점 10점 돼 있거든요. 그리고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형식에서 굉장히 좀 뚜렷하죠. 근데 중등은 5점 돼 있잖아. 그지? 근데 5점 내부를 모르잖아, 다. 여기 다 모르잖아요. 노량진 강사들도 모를걸요, 아마? 대충 알지? 그렇잖아요. 그럼 과락이 몇 점입니까? 8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선생님은 사실은 과락만 안 받고 전공 정말 잘 보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과락을 안 받을까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게. 그러면 형식에서 5점이죠. 그럼 5에서 과락 안 받을 거면은 내용에 4점 플러스하면 9점이죠. 그럼 과락 안 받죠. 그죠? 자기 선택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등은 이걸 뚜렷하게 안 밝힌 거예요. 사실 이걸 뚜렷하게 밝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점이 뭘까라는 거예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 5점의 기준이 다 있어요. 매길 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들은 초점적인 부분에서 뭐냐면 통계 아예 문제 낼 수 없어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상 교육학 폐지 부분이고 시도교육청에서 뭐다?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처음부터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교육학의 난이도를 올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에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만 우리는 교사를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의견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자본이라고 하는 돈줄은 시도교육청에 다 지고 있죠. 근데 권한 행사를 못 합니다, 잘. 왜? 돈은 모아서 다 주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바꾸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바꾸고 싶으면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면 시도교육청 부분에다가 컴플레인을 계속 제공해야 돼요.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거. 그럼 이제 이쪽에서 어느 정도 정당 근거에 할 말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연구원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은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 출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좀 정말 좀 비하인드인데 첫해 교육학 논술 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이 채점 안 했습니다. 이유가 예산 문제 때문에 안 좋았어요. 이 다른 데 맡겼어요. 첫해 문제는 서론 본론 결론 가지고 안 매겼어요. 실질 채점은. 근데 노량진 교육학 강사들이 제일 처음에 강의할 때 서본결 다 짜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서답형처럼 내용 요소로 다 매긴 겁니다. 그거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결국 평가원에서 가지고 가면서 이 부분에 관련되는 문제가 이렇게 형성이 일단 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교육학 관련해가지고 초점은 어디에 있다, 지금 보면은. 평가를 굉장히 정확하게 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 시험 자체가 만들어진 시험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제가 전공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능하고 교육학하고는 유사성이 있는데 전공하고는 전혀 유사성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학은 점수를 얼마인지 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수능도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죠. 하다못해 그 점수를 받아서 맞춰서 갈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전공은 어때요? 소수를 선발하는 조건에 딱 걸려요. 이게. 이 말은 바꿔 표현해보면 전공은 정말 전문성을 가져야지만 월등한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안 되면 선생님들께서 교사, 물론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교사 되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전공은 채점을 할 때 어떻게 채점을 한다? 꼼꼼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공은. 일단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꼼꼼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나누기를 해요. 나누기 3을 해요. 뒤에는. 근데 교육학은 어떠냐면 하나 이야기를 해주면 만약에 다른 강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결국 내 강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에? 알겠죠? 전부 다. 에? 이건 어떻게 보면 GT가 이야기한 거지 다른 강사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굉장히 만약에 그럴 리가 잘 없지만 교육학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오면 평가의 복수 답안이 굉장히 많이 허용됩니다. 이 전공에도 약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학 문제 너무 쉽게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매길 때 조금은 꼼꼼하게 매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한국교육안전평가연구원이 평가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기관이죠. 근데 이게 이제 불합리하지는 않는 게 뭐냐면 모든 시험 대상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불합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가를 맞춥니다. 기준을. 여러 가지 의사수렴을 반영을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보다 교육학은 꼼꼼하게 안 매겨요. 사실상. 거기에 지금 중등 교육학 논술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물론 교육학에서 요구하는 기초 수준의 개념들이나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지만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언어를 가지고 좋은 글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전공도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잡히고 낮게 나왔을 때는 어떻다. 문제가 좀 쉬웠다라는 건데 문제가 쉬우면 쉬울수록 전공서답편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에 충실해서 정확한 답을 쓰는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컷에서 조금 되면 밑으로 떨어지면 만족을 하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전공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딱 그 다음에 대충 요 정도 나왔으니까 내가 그 다음에 좀 더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거보다는 뭐냐면 문제의 난이도가 낮았는데 내가 1차를 못 넘어간 거는 정말 중역적인 기본적인 언어들이 나한테 정연이 안 돼 있구나. 다시 돌아가자. 다시. 정말 어떤 새로운 거 부분. 응? 그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해요. 응? 아, 내가 컷에서 결국에 1, 2점 정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이 문제 맞췄으면 내가 합격할 텐데. 그래서 그 문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또다시 그 다음 임용시험 준비할 때 공부를 또다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출제자는 또 바뀝니다. 그리고 요런 문제에 가장 영합을 잘하는 게 강사들이에요. 요 문제 중심으로 또 자료를 내주고 막 해요. 에? 제가 어릴 때 같으면 이런 게 파악이 안 될 텐데 이 노량이 파악이 다 돼요. 그냥. 에? 사실상. 대학 내부도 어느 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일단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공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근데 교육학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일단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1월 지금 둘째 주죠. 그죠? 이 정도 지점에서 선생님들이 방법적인 부분들을 잘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해서 쭉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실질적으로 중등교육학이 지난 4, 5년 동안 어떤 범위와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분으로 나왔고, 또 어떤 부분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강의를 조금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상담할 수 있는 부분 상담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강의를 첫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0분만 쉬죠.